구구지기 김도연의 책 읽는 다락방.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연의 책 읽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알랭드 보통의 책으로 찾아왔습니다. 알랭드 보통의 책 많이 읽으시죠? 시작하면서 제가 하는 항상 과하고 약간은 모자란 농담. 역시 보통 사람은 아니다. 알랭드 꽃배기 씨가 아닐까. 이런 농담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때의 꿈이 개그맨이었거든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 몸개그를 상당히 하는 편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저희 몸개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남에게 보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안 보이고 싶다고 안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한번 이 비디오로 녹화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불안하네요. 오늘의 책 알랭드 보통의 불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갖고 있는 책은요, 요즘 재판 아니고요, 양장본으로 된 도서출판 1회에서 2005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양장본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소장하고 있으면 좋은 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항상 뭔가 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라고 하는 저한테는 또 지적 욕구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거기다가 커버를 벗기면 빨간색에 아무것도 없는 아주 심플한 표지에 검은색으로 스테이터스 앵자이어티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한 것일까? 이제 스위스 출신의 영국에 사는 이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알랭드 보통은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프로젝트로 해외 연사 인터뷰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담당 총괄이어서 영국의 알랭드 보통의 집에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되게 멋져 보이지만 제가 그렇게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관계로 전문 번역 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그다음에 스태프들이 움직이는데 뒤에서 한참을 앉아서 알랭드 보통의 뒤통수만 봤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도 가기 전에 알랭드 보통의 책들을 거의 다 읽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인터뷰에 참가하시는 분이고 저한테는 더 중요한 분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 그리고 우리는 왜 영국인들보다 한국에서 알랭드 보통이 인기가 많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도 그렇고 알랭드 보통도 그렇고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유난히 좀 인기가 많은 작가예요. 저희가 좀 백인 남자, 그리고 약간 지적인 남자에 대한 선망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쓴 책들이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주지 못했던 그 지적 욕구를 채워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신드롬으로 일어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인터뷰 내내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들을 툭툭툭툭 던졌는데, 물론 사전에 보내기도 했지만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뭔가 술술술술 나온다. 뭔가 이 누에코치에서 비단이 나오듯 머리 안에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말을 잘 하실까, 좀 되게 신기해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 요 근래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강연을 했었죠. 흑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과연 흑수저, 헬조선에 사는 우리들 그렇게 100% 순진한 마음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히려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고 너는 이제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출발선이라든지 그리고 주어진 환경이 다르다는 것,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갈증과 불안을 주는 것이 아닌가. 또 이 불안이라는 책을 잠깐 들여다보면 그러합니다. 그러면 알랭드 보통의 불안의 한 챕터, 제가 좋아하는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던 부분을 낭송해 보겠습니다.
평등, 기대, 선망. 서양 문명 2000년의 장점은 이제 익숙하다. 무엇보다도 부, 식량, 과학, 지식, 소비 물자, 신체적 안전, 기대 수명, 경제적 기회 등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상적인 물질적 발전이 닉슨의 소비에트 연설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현상을 수반한다는 곤혹스러운 사실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현상이란 서구의 보통 시민에게 지위로 인한 불안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즉 자리, 성취, 수입을 놓고 걱정이 늘었다는 뜻이다. 실제적 궁핍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궁핍감과 궁핍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고 외려 늘어나기까지 했다. 중세 유럽에서 변덕스러운 땅을 경작하던 조상은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부와 가능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신이 모자란 존재이고 자신의 소유도 충분치 못하다는 느낌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심리를 생각해 보면 이런 박탈감도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다. 어떤 것, 예를 들어 부나 존중의 적절한 수준은 결코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준거 집단, 즉 우리와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조건과 우리의 조건을 비교하여 결정된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 자체만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중세 조상의 생활과 비교하여 판단할 수도 없다.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가 놀라운 번영을 이룩했다고 강조하는 소리를 들어봤자 전혀 감동을 느낄 수 없다. 오직 우리가 함께 자라고 함께 일하고 친구로 사귀고 공적인 영역에서 동일시하는 사람들만큼 가졌을 때 또는 그보다 약간 더 가졌을 때만 우리는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설사 우풍이 심하고 비위생적인 오두막에 살면서 크고 따뜻한 성에 사는 귀족의 지배에 시달린다고 해도 우리와 동등한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사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조건은 정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괴로운 조건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질투심이 생겨날 일은 드물다는 것이다. 그러나 쾌적한 집에 살며 편안한 일자리로 출퇴근한다 해도 경솔하게 동창에 나갔다가 옛 친구 몇 명이 아주 매력적인 일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우리 집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왜 이리 불행하냐 하는 생각에 시달려 정신을 못 가누기 십상일 것이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느낌.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그 느낌. 그것이야말로 불안과 울화의 원천이다. 키 작은 사람이라 해도 고만고만한 사람들 사이에 살면 키 때문에 쓸데없이 괴로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집단의 다른 사람들의 키가 약간이라도 더 자라면 갑자기 불안에 빠지고 불만족과 질투심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키가 1mm라도 줄어든 것이 아닌데 말이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수많은 불평등을 고려할 때 질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가 모두를 질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아도 전혀 마음이 쓰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보다 약간 더 나을 뿐인데도 끔찍한 괴로움에 시달리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만 질투한다. 우리의 준거 집단에 속한 사람들만 선망한다는 것이다. 가장 견디기 힘든 성공은 가까운 친구들의 성공이다. 데이비드 휴문 인성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질투심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불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근접 상태다. 일반 병사나 상사는 상병에게 느끼는 것과 비교하면 장군에게서는 질투심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뛰어난 작가 역시
평범한 삼류 작가보다는 자신에게 좀 더 접근한 작가로부터 질투를 더 받는다. 불균형이 심하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그 결과 우리에게서 먼 것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않게 되거나 그런 비교의 결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겨 우리 자신과 비교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질투할 사람도 늘어난다. 18세기와 19세기의 위대한 정치혁명과 소비자혁명은 인류의 물질적 운명을 크게 개선시키는 동시에 심리적인 고뇌도 안겨주었다. 그 중심에 자리 잡은 특별하고 새로운 이상, 즉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며 누구나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사실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에는 그 반대되는 가정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불평등과 낮은 기대 수준이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것이었다. 아주 극소수만이 부와 충족을 갈망했다. 다수는 자신이 착취를 당하며 체념 속에 살아갈 운명임을 잘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노예이며 날 때부터 노예인 사람들에게는 노예제도가 편리하고 정당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에서 그렇게 말했으며 그리스와 로마의 거의 모든 사상가와 지도자가 이런 입장을 지지했다. 고대 세계에서 노예와 노동계급은 보통 이성이 없는 피조물로 간주됐으며 그 결과 가축이 밭을 가는 것이 당연하듯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울린다고 여겼다. 당시 엘리트가 그들에게도 권리와 갈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망치와 낫의 정신 상태나 행복 수준을 연구하겠다는 말만큼이나 터무니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불평등이 당연하다거나 고칠 수 없는 것이라는 관념을 억압당하는 사람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로마 제국 말기에 기독교 가르침이 전파되면서 자신이 받는 불평등한 대접을 변화 불가능한 자연 질서의 한 부분으로 해석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많은 사람을 흡수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평등주의적 원리들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사회 구조를 개혁하여 구성원들이 땅의 부를 좀 더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고 주장하는 기독교 정치 이론가는 거의 없었다. 인간은 신 앞에서는 평등할지 몰라도 이것이 현실에서 평등을 추구할 이유가 되지는 못했다. 이런 이론가들에게 훌륭한 기독교 사회란 엄격하게 계층화된 절대 군주제였다. 이것이 하늘의 왕국의 질서를 반영한다고 믿었다. 신이 천사로부터 가장 작은 두꺼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에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듯이 신이 임명한 지상의 통치자는 사회 구석구석을 다스린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사회에서 신은 귀족에서부터 농장의 일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주었다. 중세 영국의 귀족에게 이런 위계에서 그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가리키며 속물근성이라고 비난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차별 행위를 조롱하는 이런 경멸적인 용어는 사람들을 좀 더 평등하게 바라보게 된 다음에 나타났다. 잉글랜드의 15세기 법학자 존 포티스큐 경은 중세 내내 당연시 되어 온 관념을 이런 식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최고의 천사로부터 최하의 천사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쪽에는 우월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쪽에는 열등하지 않은 천사는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에서부터 가장 천한 벌레에 이르기까지 어떤 피조물에게는 우월하고 다른 피조물에게는 열등하지 않은 피조물도 없다. 왜 어떤 사람은 땅을 갈아야 할 운명이고 어떤 사람은 연회장에서 잔치를 즐길 운명이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보자면 창조주의 의지에 도전하는 행위였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솔즈베리의 조는 여러 정치가들에서
사회를 신체에 비유했다. 물론 이러한 유추는 불평등 체계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존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의 모든 기관은 인간 신체의 여러 기관에 비유할 수 있다. 통치자는 머리이고 의회는 심장이며 법원은 허리이고 관리와 판사는 눈, 귀, 혀이며 재무 담당자들은 배와 내장이고 군대는 손이며 농민과 노동자는 발이다. 이 이미지에 따르면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꿀 수 없는 역할이 할당되었으며 농민이 영주의 저택에 살면서 정부의 일에 발언하는 것은 발가락이 눈이 되겠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회개망측한 일이었다. 17세기 중반에 들어서야 정치적 사고가 평등주의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했다. 토머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개인은 사회의 탄생 전부터 존재했으며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사회에 합류한 것이고 보호를 대가로 타고난 권리를 내주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십 년 뒤 존 로크가 통치론에서 되풀이하게 된 지적의 맹화적인 형태였다. 로크의 주장에 따르면 신은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릴 개인적 지배권을 준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그 권리를 주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했다. 통치자들은 민중의 도구이며 전체의 이익을 추구할 때만 복종을 받을 수 있다. 놀라운 근대적 사고가 탄생한 것이다. 정부는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사람에게 번영과 행복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때만 정당성을 얻는다는 주장이다. 정치적 평등과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150년 동안 허공에 맴돌다 마침내 1776년 미국 독립전쟁에서 극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발견했다. 이 전쟁은 사회가 지위를 부여하는 기초를 바꾸는데 서양 역사상 다른 어느 사건보다 큰 기여를 했다. 결국 가문의 연조와 명성에 기초하여 지위가 주어지던 세습 귀족 사회에서는 각 세대의 성취에 따라 지위가 부여되는 역동적인 경제 중심 사회로 이동했다. 1791년 지리학자 제디디아 모스는 뉴잉글랜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적어도 이웃만큼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인류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또는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기록했다. 미국의 예절은 민주적인 방향으로 발전했다. 하인은 고용주를 주인님이나 마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귀하나 각하 같은 존칭은 금지되었다. 미국의 모든 주는 장자 상속권을 폐지하고 딸과 미망인에게도 똑같은 소유권을 부여했다. 의사이자 역사가인 데이비드 램즈는 1778년 7월 4일에 읽은 미국 독립의 장점에 관한 연설에서 혁명의 목표는 계급과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직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한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설사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아들이라고 해도 국가에 고삐를 줄 수 있다. 그가 그런 중요한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다. 토마스 제퍼슨은 자서전에서 자신은 평생 특권만 누릴 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낡은 귀족계급을 대체할 덕과 재능을 갖춘 귀족계급을 위한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술회했다. 월트 휘트먼은 폴립에서 미국의 위대함은 곧 맹종이 없는 평등이라고 말했다. 미 합중국의 정신은 그 행정부나 입법부에 있는 것도 아니요. 대사나 작가가 그리고 대학이나 교회나 응접실에 있는 것도 아니요. 심지어 신문이나 발명가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언제나 보통 사람들에게 있다.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분위기. 그들이 참여하는 무시무시한 의미를 지닌 선거. 그들이 대통령 앞에서 모자를 벗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들 앞에서
모자를 벗는다는 사실. 그러나 소비자 혁명과 민주적 혁명에 감탄하는 사람이라도 그들이 창조한 근대적인 평등 사회가 부딪힌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이 문제를 처음으로 깊이 생각해 본 사람으로 꼽힌다. 1830년대에 어린 미국을 돌아본 이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역사가는 새로운 공화국 국민의 영혼을 잠식하는 예상치 못했던 병을 분별해냈다. 미국인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이런 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했으며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괴로워했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왜 미국인은 번영 속에서도 그렇게 불안을 느끼는가라는 제목의 장에서 불만과 높은 기대, 선망과 평등의 관계를 끈질기게 분석했다. 출생과 운에 따른 모든 특권을 폐지했을 때, 모든 사람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릴 때, 야망이 큰 사람은 위대한 일을 쉽게 시작한다고 생각할 것이며 자신이 비범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험을 통해 금세 교정되고 마는 망상이다. 불평등이 사회의 일반 법칙일 때는 아무리 불평등한 측면이라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대체로 평등해지면 약간의 차이라도 눈에 띄고 만다. 그래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민주사회 구성원이 종종 묘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평온하고 느긋한 환경에서도 삶에 대한 혐오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자살률 증가를 걱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살은 드문 대신 광증이 다른 어느 곳보다 흔하다고 한다. 토크빌은 귀족 사회의 제약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776년이나 1789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는 근대 서양의 주민이 중세 유럽의 낮은 계급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중세의 궁핍한 계급은 근대의 후손이 결코 누리지 못하는 정신적 평온을 누렸다고 한다. 귀족 계급의 지원을 받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사회는 그 참상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맛보기 어려운 몇 가지의 행복을 누렸다. 민중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신분 외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지도자와 동등해지기를 기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엄혹한 환경에서 살아갔지만 반감을 품지도 모욕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그저 신이 정해준 불가피한 고난이라고 생각했다. 농노는 자신의 열등한 위치가 불변의 자연 질서의 결과라고 여겼다. 그 결과 운을 불평등하게 타고난 여러 계급 사이에 일종의 친선관계가 확립되었다. 사회는 불평등했지만 그것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타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기대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철거해버렸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물질적 평등을 성취할 수단이 없었는데도 이론적으로는 평등하다고 느꼈다. 토크빌은 말한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부자의 쾌락에 희망과 질시가 섞인 눈길을 던졌다. 가난한 시민은 부자 시민을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했으며 언젠가는 그들의 뒤를 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물론 그들의 생각이 늘 틀린 것은 아니었다. 초라한 배경에서 태어났지만 큰 부를 일군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예외가 규칙이 될 수는 없었다. 미국에도 여전히 최하층 빈민이 있었다. 그러나 귀족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과 달리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기대를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토크빌은 귀족 사회와 민주 사회는 구성원들의 빈곤 개념이 다르다며 이 점은 하인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특히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귀족 사회에서 하인은 선뜻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런 하인들은 토크빌의 표현을 빌리면 드높은 생각,
강한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언론과 여론이 하인들도 사회의 정상에 올라설 수 있다고, 그들 역시 산업가나 판사나 과학자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무자비하게 부추겼다. 이렇게 무제한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처음에는 특히 젊은 하인들 사이에 명랑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들 가운데 가장 재능이 뛰어나거나 운이 좋은 사람은 목표를 이룰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수는 상승에 실패한다. 토크빌은 그들의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울화 때문에 생기를 잃고 자신과 주인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갔다. 거의 모든 서구 사회에서 18세기까지 유지되면서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이동의 희망을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엄격한 계급체계, 솔지베리의 존과 존 포티스큐가 찬양했던 체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정의롭지 못했다. 그러나 이 체제는 가장 밑바닥 계급이 속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자유를 주었다.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성취를 비교 기준으로 삼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였다. 덕분에 그들은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네, 알랭드 보통의 불안해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무능해서이다, 그리고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데 이 책에서도 보여지면 우리가 계급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자유를 받은 것도 불과 18세기, 19세기의 일이다. 그래서 그 이전의 선조들은 환경적인 면에서 그리고 물질적인 면에서 뭔가 좀 궁핍했을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꼭 이뤄야 된다. 그리고 비교와 질시에서는 자유로웠다는 거죠. 좀 요즘 선거가 바로 코앞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선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요즘 저 개인의 숙제이기도 해요. 흑수저, 헬조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나의 능력만으로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것인가? 스타트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저 또한 가끔의 그 우울과 힘듦을 이겨내지 못할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게 또 삶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러면서 또 성장해 가는다. 이게 또 해피엔딩의 또 결말이죠. 우리는 해피엔딩 엄청 좋아하잖아요. 미국 영화를 또 많이 봐가지고 믿고 싶고. 이 불안이란 책,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그 깊숙이 들어가 있는 질시, 그리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픈 마음을 좀 콕콕 찌르고 있어요. 누군가가 잘 되면 따라오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우선은 돈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명예가 따라오죠. 그리고 하나는 내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따라온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되게 부럽잖아요. 저 건넌 마을에 아무개 씨가 사면 부럽지가 않은데, 저와 비슷한 준거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과연 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해서 너무나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낼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저 또한 가끔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기는 쉬워도 그 사람의 성공을 크게 박수를 쳐줄 여유는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알랭드 보통이 말하는 이 불안의 가장 근저는 준거 집단 간의 비교에 있다. 준거 집단은 귀족이라면 귀족 사이에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와 고만고만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비교겠죠. 그래서 이재용 씨가 부럽지 않은 거였군요. 네, 정말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알랭드 보통의 다른 구절을 몇 번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위, 사회에서 사람이 차지해야 하는 위치. 지위는 신분이라는 뜻의 라틴어 서다에서 파생되었다. 좁은 의미에서 이 말은 한 집단 내의 법적 또는 직업적 신분을 가리킨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의 가치나 중요성을 가리키며 이 책에서는 이 의미가 더 중요하다. 사냥꾼, 투사, 유서 깊은 가문, 사제, 기사, 다산하는 여자 등 높은 지위를 부여받는 집단은 사회마다 각양각색이다. 그러다가 서양에서는 1776년 이후 경제적 성취와 관련하여 지위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높은 지위는 즐거운 결과를 낳는다. 이 결과에는 자원, 자유, 공간, 안락, 시간이 포함되며 남들에게 먼저 배려받고 귀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느낌은 다른 사람들의 초대, 아첨, 웃음, 경의, 관심을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높은 지위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꼽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놓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위로 인한 불안. 사회에서 제시한 성공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으며 그 결과 존엄을 잃고 존중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현재 사회의 사다리에서 너무 낮은 단을 차지하고 있거나 현재보다 낮은 단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 이런 걱정은 매우 독성이 강해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불안은 무엇보다도 불황, 실업, 승진, 퇴직, 업계 동료와 나누는 대화, 성공을 거둔 걸출한 친구에 관한 신문기사 등으로 유발된다. 질투를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안을 드러내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 경솔한 행동이며 따라서 이 내적인 드라마의 증거는 흔치 않다. 보통 어디에 몰두한 듯한 눈길, 부서질 것 같은 미소, 다른 사람의 성공 소식을 들은 뒤 이어지는 유난히 긴 침묵 등만이 간간히 나타날 뿐이다. 우리가 사다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자아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세상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스스로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높은 지위를 얻기가 어려우며 그것을 평생에 걸쳐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점이다. 어디서 어떤 피를 가지고 태어나느냐에 따라 지위가 날 때부터 고정되는 사회가 아니라면 지위는 우리의 성취에 달려있다. 우리는 어리석거나 자기 자신을 잘 몰라 실패할 수도 있고 거시경제나 다른 사람들의 적이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해서 굴욕감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납득시키지 못했고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을 씁쓸하게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할 처지에 놓였다는 괴로운 인식에서 나온다. 명제, 지위로 인한 불안은 비통한 마음을 낳기 쉽다. 지위에 대한 갈망은 다른 모든 욕구와 마찬가지로 쓸모 있다. 이것은 자신의 재능을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자극하며 남들보다 나아지도록 공모하며 남에게 해를 주는 괴팍한 행동을 못하게 억제하며 공동의 가치 체제를 중심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결합한다. 그러나 모든 욕구가 그렇듯이 이 갈망도 지나치면 사람을 잡는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유익한 방법은 이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네, 팟캐스트 오늘 8번째입니다. 중간중간에 저 혼자 그냥 녹음을 하다가 방송을 보내지 않은 것들도 있으니까 녹음을 한 것들은 더 많겠죠. 아까 알랭드 보통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다 불안이 있는데 제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느꼈던 불안은 완벽하게 읽지 않아서 듣는 사람들이 시간이 아깝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뭔가 보다 완벽한 것, 나보다 더 잘한 사람들에 대한 질투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올가매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들으시는 분들이 앞과 달라졌다라고 느끼시는 것들은 실수를 하면 실수한 대로 그냥 편하게 넘어갔습니다.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는다. 이 불안이라는 책의 가장 큰 명제입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왜 이런 책들을 읽어주고 싶어 했는지, 저의 욕망은 또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요즘 좀 먹고 삶에 바빠서 제가 전해주고 싶어 했던 그 가치를 좀 잃어버린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너무 많이 욕망하려고 하지 않고 좀 담담하게 살아보도록 제 자신을 조금 한번 돌아보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은요, 그냥 현상이었어요. 그러면 알랭드 보통이 그 현상을 넘어서 자기의 불안을 어떻게 치유하고 나아갈지는 여러분이 그 책을 통해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고 저일 겁니다. 지구 어디서든 웃으면서 만나요.